1979년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 부산항의 공기는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바닷바람은 살을 내는 칼날처럼 변했고 부두의 짠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낮에는 수출 컨테이너를 실 나르는 트럭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하늘이 회색빛이었고 밤이 되면 선원들과 인부들이 쏟아내는 욕설과 웃음소리 그리고 현찰이 돌아가는 소리로 도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용광로였고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멈춤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은 돈이었고 돈은 곧 권력이었기에 크레인은 24시간 돌아가야 했고 화물선은 끊임없이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이 깔리자마자 항구 전체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처럼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라면 대낮처럼 밝혀져 있어야 할 야적장의 조명탑들이 하나둘 꺼져갔고 밤새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크레인의 모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오가며 지르던 고함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검푸른 파도를 철썩이며 부두를 때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위에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은 증발한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친 것도 아니었고 라이벌 조직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이 예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축축한 침묵만이 부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항구 주변의 유흥가인 텍사스 거리와 남포동 뒷골목의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자정 넘어서까지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술 취한 선원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가게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호객꾼들은 자취를 감췄고 셔터 내려진 가게 앞에는 찬바람만 굴러다녔습니다. 새벽 작업을 기다리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반장의 눈짓 하나에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벗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왜 오늘 공치는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입을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무렵부터 항구 바닥에는 아주 짧고 은밀한 말들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배가 늦는다 자리를 비워두는 게 신상에 좋다 같은 모호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서에 적힌 지시도 아니었고 칼을 들이대며 하는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리는 혼잣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법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도는 순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장님들과 중간 보스들, 그리고 하역 팀장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움직여서 챙길 수 있는 하루치 이득과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목숨값. 계산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쥐 죽은 듯이 있는 게 남는 장사다. 그렇게 부산항은 멈춰섰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명의 체포자도 없이 대한민국 제1의 항구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업이나 태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거칠기로 소문난 부산의 뱃사람들과 주먹들을 단 한마디 말로 제압해버린 압도적인 공포. 도대체 누가 감히 국가기관 시설인 항구를 제 안방처럼 쥐락펴락할 수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 잠긴 크레인들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부산의 바닥 민심은 전설처럼 내려오던 한 남자의 이름을 다시금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도시의 호흡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과연 이 거대한 정적의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강환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부산항의 짠내 섞인 해풍 속에서
크게 부르지 않아도 통하는 유령처럼 떠돌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시 항구의 뒷골목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묘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고급 요정의 밀실에서 직접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그림자만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밤에는 어김없이 항구에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고함을 지르며 거리를 활보하는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록과 야사에 따르면 그는 칠성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며 항구와 유흥가 그리고 거대한 물류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의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건드렸습니다. 항구는 분초를 다투는 곳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접안하고 크레인이 물건을 내리고 트럭이 그것을 실어 나르는 모든 과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일시간이 지체되면 선주에게는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하루가 멈추면 수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이강화는 바로 이 급소를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배가 들어올지, 언제 크레인이 멈출지, 언제 돈맥경화가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권한. 그 흐름을 손에 쥐는 순간 피를 흘리는 싸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선장들은 이팡을 밀었고, 하역회사 사장들은 스스로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서 거래를 다음 날로 미뤘고, 누군가는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부산항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부산은 욕망과 기회가 뒤엉킨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 맹렬하게 돌아가면서 부산항에는 전국의 물동량과 현금 다발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항구를 지배하는 자가 곧 부산의 밤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강화는 그 권력을 사람을 때려 눕혀서 뺏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틈새를 장악해서 얻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을 물리적으로 쓰러뜨리는 대신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되고 침묵 자체가 가장 무거운 처벌이 되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날 밤 부산항이 멈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이벌 조직과의 유혈 충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충돌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두의 노동자부터 선박회사의 간부들까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리해서 움직였다가는 내일 아침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고, 그 계산의 끝에는 항상 이강환이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는 부산을 무력으로 삼킨 인물이 아니라 부산이 스스로 숨죽이게 만든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폭력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만 선택지는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형님들, 과연 그날 밤의 이 숨막히는 정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였을까요?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도시를 멈춰 세운 이 힘의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형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새벽이 가까워오자 항구의 나트륨 등은 다시 하나둘 껌뻑이며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숨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 이전의 부산항과 이후의 부산항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무거운 철문을 열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거대한 크레인이 다시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 차갑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수은등 불빛은 다시 부두를 비췄고 거대한 화물선들은 낯을 내렸지만 뱃사람들과 하역 인부들의 머릿속에는 지난밤의 그 기이한 정적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항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직후부터
부두 뒷골목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유령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눈치 없이 물건을 내리려던 김 사장이 줄이 끊겼다더라. 새벽에 배를 대려던 선장이 자리를 뺏겼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과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고 계산은 본능보다 정확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던 격동의 시기, 부산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과 급격한 경제개발의 혜택을 입으려는 야심가들, 그리고 밤마다 밀수선과 무역선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현금 다발이 뒤엉키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였습니다. 이곳 항구는 단순히 물건만 오가는 물류센터가 아니라 정보와 소문, 이권과 배신이 교체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암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정글 같은 바닥에서 하루를 공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판에서 내 자리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깡패들의 주먹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막히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강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흐름의 가장 깊은 곳, 심장부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술자리 안주 삼아 그에 대해 떠들었지만 정작 그를 코앞에서 봤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입했다는 밤의 결과물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거래가 이유 없이 미뤄지고 만톤급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지 못한 채 외항에서 대기하며 유흥가의 네온 사인이 초저녁부터 꺼져버리는 현상들. 당시 수사기관의 내사보고서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특정 구역을 무력으로 점거하여 세금을 걷는 구시대적 방식보다 특정 시간을 장악하려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언제 움직여야 손해를 안 보는지, 언제 멈춰야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계산하고 그 타이밍을 쥐고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 강압적인 구조가 항구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 법칙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전원이 돌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안 좋다. 그 말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 것이 부산항의 암묵적인 예절이자 생존 수칙이 되어갔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라고 묻는 순간 그 사람은 눈치 없는 뜨내기 취급을 받거나 아예 판의 바깥으로 영원히 밀려난다는 걸 짐꾼부터 사장까지 모두가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칠성파는 부산항 인근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 빠르게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화에서처럼 대규모 전쟁을 벌이거나 전면에 나서서 설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직의 움직임은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되었다고 전해진다. 불필요한 충돌은 최소화했고 대신 사람들의 선택지를 좁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서 장사를 접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떠났다는 말도 쫓겨났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가보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친 뱃사람들이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주먹도 흉기도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혹시 형님들도 살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형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강환의 이름은 부산항에 움직이는 신호등이자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움직였는지 여부보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착각.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먼저 계산해야 했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겉으로는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고요해졌고 그 기이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질서는 오래될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질서는 반드시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 균열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던 어느 날 밤, 부산항의 공기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정적과는 정반대의 종류 설명하기 힘든 소란이었습니다. 고함이 오가거나 패싸움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배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들이닥쳤고 크레인들은 평소보다 더 요란하게 돌아갔으며 유흥가의 불빛은 새벽이 다 되도록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란 듯이 그동안 항구를 지배해온 침묵의 규칙을 작정하고 무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항구의 베테랑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누군가 판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이후 부산항을 떠돌던 확신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언제나 소문이 먼저 돌고 행동은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돌면 멈추는 게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누군가 과감하게 먼저 움직이고 난 뒤에야 뒤늦게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어제 김 사장이 물건을 뺐다더라. 누구는 배를 댔다더라. 이 순서의 변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판단의 주도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기다리는 자에게서 저지르는 자에게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성대로 납작 엎드려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밀어붙여야 할지 더 이상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 혼란의 진원지였습니다.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항구의 뒷골목에서는 이제 그 양반도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시대가 변했는데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냐 라는 조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다 라며 여전히 그 침묵을 경계하는 시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같은 이름 석자를 두고 전혀 다른 계산서가 오가던 부산항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항구의 질서는 그렇게 두 개의 시간표로 쪼개졌습니다. 한쪽 그룹은 여전히 과거의 문법을 따르며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움직였다가 본보기로 당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는 게 낫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밥그릇이 사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살얼음판 같은 분열의 과정에서도 주먹질이나 칼부림 같은 원초적인 폭력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훨씬 더 세련되고 잔인한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대주던 거래처가 설명도 없이 끊겼고 늘 비워져 있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설명 자체가 구차해지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논리가 의리를 대체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밀려났고 누군가는 그 틈을 타 새로운 자리를 꿰찼습니다. 피냄새 대신 배신과 의심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몽둥이가 아니라 내 전화번호가 지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우리는 지배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모두가 순순히 따를 때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판이 갈라지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진짜 이빨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부산항의 밤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욕망과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는 복잡한 미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의 끝, 수많은 선택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론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가혹한 대가의 시간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부산항에 짠내 나는 바람 속에 섞여 떠다니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항구의 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단의 흐름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판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서로의 계산기가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뒤늦게 서늘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잡한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언제 어떤 끔찍한 형태로 내 목을 조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초반 부산항 주변에는 마치 화약고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묘하고 위태로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움직이는 쪽과 멈추는 쪽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포동에 같은 룸살롱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시간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오야붕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숨죽여야 한다며 소문을 기다렸고, 다른 한쪽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며 결과를 먼저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더 이상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은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금 기묘한 방식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이름 석자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납작 엎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느냐가 생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가 이 판 전체를 쥐고 있다고 굳게 믿는 구세대와 이미 힘의 공백이 생겼다고 판단한 신세대, 똑같은 첩보를 듣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보도와 야사에 따르면 이 시기 일부 영악한 거강꾼들은 의도적으로 거래 현장에 형님이 보고 계신다거나 이강환 회장이 주시한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흘리며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에 겁을 먹고 제 발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강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직접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유령처럼 판 위를 떠돌며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떠도는 한 그 누구도 이 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항구의 질서는 유지 비용이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단순히 하루 일당을 공치는 손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거래선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리고 내 구역이라고 믿었던 자리가 다음날 다른 놈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그 자리에 남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더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다는 건 이미 이 진흙탕 같은 판에 발목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갈 수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딜레마. 그것이 당시 부산항을 지배하던 공기의 정체였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눈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명령해서 따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끼고 스스로 계산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일까요? 혹은 판이 깨질 때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위치일까요? 형님들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의 방향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밤은 여전히 부산항을 검게 덮고 있었지만 그 어둠의 밀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살 길을 찾아 비상구를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참에 판을 뒤집어 보겠다며 끝까지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태로운 선택들의 그림자 끝에는 결국 이강환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가장 극적인 순간에 불려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마치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름 끼치는 숨고르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미칠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부산항의 새벽은 원래 쇳소리와 엔진 소리, 욕설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고 트럭들이 줄을 서야 할 부두가 마치 죽은 고래처럼 거대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특별한 지시나 공지,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전날 저녁부터 항구 주변의 포장마차와 다방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녹음기처럼 흘러다녔을 뿐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다. 누가 처음 꺼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도를 늦췄고 거대한 선박들은 제 시간에 뚠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멈춰선 그 순간 이강환의 이름은 그 말의 끝에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인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했습니다. 침묵을 먼저 만들고 그 숨막히는 침묵 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구조. 누가 손해를 감수할지,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움직일지, 답은 늘 사람들 스스로 내리게 만드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항구 근처 유흥가도 같은 시간에 심장이 워슨 듯 멈춰섰습니다. 손님은 있었지만 거래는 없었고 술은 따라졌지만 건배는 미뤄졌습니다. 선택은 갈렸고 그 갈림 자체가 긴장을 폭발 직전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밤 결국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린 쪽은 힘이 없어서 밀려난 약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힘만 믿고 욕심을 부리며 별일 있겠냐고 먼저 치고 나갔던 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짱 좋다고 칭찬받았을 그 결단이 그날 밤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피 묻은 주먹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거래처의 통보였습니다. 당분간 물건은 다른 곳에서 받겠다 배정 순서가 바뀌었다. 폭력도 협박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단지 항구의 물결이 그들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강환은 이 밤 이후 부산항에 보이지 않는 기준점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움직였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아직 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팩트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공포, 그리고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이었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 리듬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숨을 멈춰본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의 기억은 트라우마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다음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주들과 하역업자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밤을 기다려야 할까?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 이강환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부산의 밤을 지배하는 선택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강환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교도소에 갔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항구 바닥에서는 그가 있다는 말과 그가 움직였다는 말이 동의어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모두가 그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또 다른 사실을 만들어내는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부산항은 겉으로 보기엔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수출 물동량은 기록을 경신했고 현금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리듬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먼저 나서서 판을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못 계산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끈질기게 이어지는지 이미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시기 일부 영리한 인물들은 의도적으로 이강환과 거리를 두려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지고 그와 연결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몸을 사리는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신호가 됐습니다. 그와 멀어진 사람은 어딘가 약해 보였고 여전히 그 그림자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강환의 영향력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과거의 항구 전체가 멈춰섰던 그 밤, 소문 하나로 뒤바뀐 서열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름들. 사람들은 그 기억을 근거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움직여서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구의 질서는 점점 사람의 얼굴보다는 시간과 순서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나중에 빠지는지, 어느 배가 멈추고 어느 배가 밀리는지, 그 기준은 법전에도 계약서에도 없었지만 부두 노동자부터 고위 간부까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기준을 처음 만든 설계자로 이강환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되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권력이 사라졌다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건조에서 물러나 떠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술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 때일까요? 댓글로 형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다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머릿속 계산은 더 복잡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이제는 실체보다 기억으로 남은 한 인물의 그림자가 시커먼 타르처럼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 끈적한 그림자가 언제까지 부산항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질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길게 늘어지는 법입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이강원의 이름은 이전보다 훨씬 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입을 열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고 호기심이 독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항구의 밤 공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기묘한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곧 신호탄이 될 수 있었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옆 사람의 어깨가 들썩이는지만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부산항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균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철석같이 믿고 거래하던 단골 라인이 하루아침에 끊기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밝히던 요정의 예약석이 텅 비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두의 반장부터 해운 회사의 이사들까지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름이 신문지면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가진 영향력의 뿌리까지 뽑힌 건 아니라는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이강환은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중앙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대 밖으로 밀려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경계선 그 회색지대 어딘가에 유령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직접 보지 않아도 그의 방식은 이미 부산항의 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들고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으며 침묵으로 압박하는 그 특유의 호흡. 누군가 회의실에서 질문을 던지려다 말고 입을 다무는 그 짧은 순간, 혹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다 멈칫하는 그 찰나의 망설임 속에 그가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누구를 쳤다더라 하는
거창한 무용담이나 소문은 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겁고 끈적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한번 멈춰섰던 판은 쉽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뻔히 눈앞에 두고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나중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더 큰 재앙을 막는 보험료는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자기 검열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강환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전설과 기록 사이에 놓인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현재 위치나 상태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과거의 그 압도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현재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거가 바로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직접 개입해서 지시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의 판단 회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연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가장 섬뜩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권력이 가장 위험하고 날카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시퍼런 회칼을 손에 쥐고 설치며 공포를 줄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서기고 스스로 멈춰설 때일까요? 전자가 짐승의 방식이라면 후자는 악마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부산항은 이미 후자의 방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제 운명의 밤,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도 부산항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파도는 여전히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빛 아래 오가는 수많은 선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에도 수천 번의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무게감은 보이지 않는 이름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소문처럼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1980년대 말이 되면서 부산항의 흐름이 눈에 띄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항구의 시간표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도와 증언들에 따르면 이 무렵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기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항구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들이 하나둘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를 채운 새 얼굴들은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렸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처럼 호기롭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묻지도 않았고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유전자의 공포가 각인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강원의 이름은 다시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존경이나 두려움이 아닌 일종의 경고 표지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그때 그 시절을 잊었냐. 이런 말들이 비즈니스 미팅과 술자리를 오갔습니다. 확인된 팩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가는 순간 이미 판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보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아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산항은 늘 선택의 연속인 공간입니다. 언제 배를 대고 언제 물건을 뺄 것인가. 이 시기 사람들의 선택은 냉정하다 못해 비정해졌습니다. 이익보다 생존 돈보다 목숨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지금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처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이강환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이미 누군가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작동하는 정교한 기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항구의 밑바닥에서부터 펜트하우스의 결정권자들까지 그의 방식은 여러 손을 거치며 무수히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기를 들어 멈추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면 일단 기다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행동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구조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환이라는 개인이 가진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공포의 시스템이 사람들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이 권좌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이 만든 규칙이 살아남아 조직을 움직인다면 그건 그 개인의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공포의 결과일까요? 이 불편한 질문을 품고 우리는 그 이름의 끝자락 1990년대로 향하는 길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밤의 부산항은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낮았고 부두의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미 다음 변화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끝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199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며 부산항을 둘러싼 공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이 예고되던 시절, 예전처럼 특정 이름 하나에 모든 시선이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갈래의 복잡한 계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 변화는 해방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중심축이 무너진 자리에 더 조심스럽고 더 치밀한 균형이 들어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항구 주변의 질서는 이전보다 겉으로는 훨씬 안정돼 보였습니다. 거리에서의 노골적인 충돌은 줄었고 조직 간의 긴장도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모두가 더 바빠졌습니다. 직접 나서서 피를 보지 않고도 이 거대한 판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형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되자 각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살벌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강환의 이름은 점점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사람들 대화에서도 그의 존재는 한때 부산을 쥐고 흔들었던 전설이나 그 시절의 상징 정도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히 판이 요동치거나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할 때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기준점을 다시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텐데 이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10년, 20년 버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환이 남긴 것은 거대한 조직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산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남긴 건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언제 납작 엎드려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한 발 물러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 그 감각은 피보다 진하게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양복을 입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세련됐고 더 계산적이었으며 주먹보다는 법전을 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멈추고 상황을 살피고 소문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 그 선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직접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어떤 권력은 육체가 사라져도 그 흔적은 사람들의 판단 속에 화석처럼 남습니다.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세대가 바뀌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 바닥을 떠났을 때일까요? 부산항의 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빛은 나트륨 등에서 LED로 바뀌었고 거리를 걷는 얼굴들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 도시의 시간을 멈추게 했던 그 방식만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은 채 항구의 콘크리트 바닥 밑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부산항 주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거나 은퇴했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유학파 출신의 새로운 엘리트들과 기업형으로 변모한 조직들은 과거의 이름보다 현재의 숫자와 계약서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정상화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도 묘한 공통점이 반복됐습니다. 수천억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항상 약속이나 한 듯 한 박자 늦췄습니다. 즉각적인 판단보다 확인되지 않은 공기를 먼저 읽으려 애썼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누가 말을 아끼는지, 그 미묘한 관찰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판이 열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을 직접 아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그의 방식은 관습처럼 혹은 일종의 미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부산항 특유의 신중한 문화라고 포장했고 누군가는 괜히 건드리지 않는 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었지만 모두가 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최첨단 항구의 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은 증명되지 않을수록 질기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2000년대의 문턱을 넘으며 부산항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은 장부 대신 컴퓨터가 들어왔고 어두운 골목마다 CCTV가 촘촘하게 박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전에 그 눅눅하고 위험했던 밤과는 닮은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정비됐고 감시는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치 수십 년 된 뱃길이 지도에는 없어도 선장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항구 사람들의 선택에는 여전히 똑같은 종류의 회피와 망설임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항구를 드나들던 무역상들과 중간 보수들 사이에서 공통된 말버릇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이 아닌지 도대체 언제고? 그때인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먼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번지면 수백억짜리 판은 자연스럽게 접혔습니다. 누가 처음 멈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멈췄다는 사실, 그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은 이제 술자리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르신들이 계실 때부터 기준점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번 항구가 거짓말처럼 동시에 멈춰섰던 그 밤 이후로 부산은 쉽게 속도를 내지 않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문서나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숫자, 그리고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을 확인하고 주변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계산했습니다. 합리와 본능이 충돌할 때 부산항에서는 늘 본능이 한 박자 앞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이나 외국에서 온 일부 투자자들은 그 이유를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부산을 떠났다고 합니다. 답답하다. 왜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안 얹느냐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설명보다 경험을 먼저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밤은 아무리 귀로 들어도 몸에 남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규칙은 말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남들이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몸으로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강환이 남긴 흔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에서 시점으로, 소문에서 습관으로. 그는 더 이상 항구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모든 결정의 바깥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을 늦추게 만드는 힘, 그것이 폭력보다 더 무섭고 오래 남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여전히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한 번 더 주변을 살핀 뒤에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는 묻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기억을 숨긴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2000년대 중반 부산항 주변의 유흥가와 비즈니스 센터는 더 이상 과거를 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마천루가 올라갔고 동선은 데이터로 관리됐습니다.
항구를 둘러싼 거친 말들도 훨씬 세련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장면이 대자비처럼 반복됐습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내어 속도를 내려고 하면 주변이 먼저 알아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부산항에서 벌어진 변화의 핵심은 충돌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직접 부딪혀서 깨지기보다 미리 비켜서는 선택이 늘어났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판을 흔들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리스크 관리나 신중한 경영이라는 말로 합리적으로 포장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오래된 공포의 기억이 시멘트처럼 굳어 깔려 있었습니다. 이강환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라는 기준은 여전히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에 멈춰 설 수 있는지, 언제 침묵이 가장 큰 압박이 되는지, 그 감각은 설명되지 않은 채 DNA처럼 전해졌습니다. 항구 인근의 남포동과 해운대 유흥가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많았지만 선은 명확했습니다. 넘지 않는 선, 묻지 않는 선, 확인하지 않는 선. 누군가 술에 취해 그 선을 건드리면 즉각적인 주먹질 대신 어색하고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바로 경고였습니다. 말보다 빠르고 흉기보다 오래 남는 신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외부 인물들은 부산이 유난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은 없는데 모두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고 이유를 묻다 실패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도시가 기억을 숨기고도 수십 년째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건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과거가 이미 시스템 자체가 돼버렸다는 증거일까요? 형님들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계속 흘렀습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부딪혔고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아래에는 한때 이 도시의 시간을 멈추게 했던 방식이 여전히 조용히 아주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찜찜한 여운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며 부산항은 겉보기에 완전히 다른 시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항만 시스템은 고도화되었고 법과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처럼 주먹 출신 보스의 말 한마디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로 수천억짜리 물류판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버틴 원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형태를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록과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 시기의 부산항은 안전한 불확실성이라는 기묘한 모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매뉴얼과 규칙을 따르는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정작 결정적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순간에는 여전히 약속이나 한 듯 한 박자 늦췄습니다. 그 지연은 법률적인 검토 때문도 시스템의 오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변순의 계산기에 잡히지 않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반응을 피하기 위해 몸에 밴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강환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책 속의 죽은 문장이나 색바랜 신문 스크랩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엇갈리고 확정적인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부산항에 심어놓은 독특한 방식이 이후 수십 년간 항구의 선택, 알고리즘에 지울 수 없는 바이러스처럼 영향을 줬다는 점만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그는 거대한 빌딩이나 재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금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판단 회로 속에 아주 강력한 기준 하나를 심어놓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태생적으로 늘 빠르고 거친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인 이곳에서 기회는 파도처럼 잠깐 왔다 사라지고 판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런 도시에서 역설적이게도 기다림과 멈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이강환은 바로 그 기다림을 공포의 무기로 재련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남들이 제 발로 기어와 움직이게 만든 방식, 그것은 칼보다 날카롭고 총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은 전설처럼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졌다고 말하기엔 아직도 항구 곳곳에서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누군가 야심차게 나서려다 갑자기 멈추고 말없이 주변 눈치를 살피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는 순간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라고 묻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그리고 촌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이 도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 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잊혀진 뒤에도 그 사람이 설계한 선택의 구조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그 전설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 곁에서 진행 중인 걸까요? 부산항의 밤은 오늘도 어김없이 열립니다. 거대한 배는 들어오고 화려한 불은 켜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기준 하나가 여전히 선택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록은 닫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자극적인 사건도 특정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남는 건 도시가 학습한 방식입니다. 부산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영웅과 악당을 통과시켰습니다. 강한 사람도 있었고 빠른 사람도 있었고 뱀처럼 교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깊이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강환의 경우 그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동상도 기념비도 명확한 결말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의 틈새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판이 커지려 할 때, 누군가가 욕망을 드러내려 할 때, 그리고 그 멈춤이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번질 때입니다. 보도와 증언을 종합하면 그가 남긴 가장 큰 영향은 확신의 부재였습니다. 무엇이 안전한지, 어디까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아무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조정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기에 더 깊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부산항은 첨단법과 제도로 관리되는 스마트 공간이 됐습니다. 예전과 같은 야만의 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나타나는 미세한 0점, 1초의 지연 말끝을 흐리는 침묵, 서로의 눈치를 먼저 보는 습관은 여전히 유령처럼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인물의 힘이라기보다 한 시대가 남긴 거대한 후유증에 가깝습니다. 이강환을 미화하거나 전설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다만 한 도시가 어떻게 권력을 기억하고 어떻게 두려움을 학습하여 시스템화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주먹보다 말이 늦게 남고 폭력보다 침묵이 오래 작동할 수 있다는 서늘한 사실. 그 교훈은 부산이라는 공간의 콘크리트 벽 속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형님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권력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형태만 바꿔서 우리 곁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와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산항의 밤은 오늘도 조용히 열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과거의 방식은 여전히 도시의 어딘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옵니다. 2010년대 후반 부산항은 더 이상 어둠의 도시나 밤의 제국이라는 낭만 섞인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항만은 자동화되었고 모든 컨테이너의 동선은 데이터로 실시간 관리됐습니다. 사람의 감보다 슈퍼컴퓨터의 시스템이 먼저 판단하고 지시하는
빈틈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바깥면과 일로 환산되지 않는 회색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기계보다 먼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항구 주변에서 발생한 수많은 갈등들은 대부분 시작조차 되지 않고 증발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기 직전에 멈췄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철회됐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고 법적인 위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은 별다른 이해 없이 존중됐습니다.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이 동시에 짐을 쌌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은 이제 20대, 30대 직원들에겐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들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게 이상한 점은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과거 80년대, 90년대 선배들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속도를 줄이고 주변 반응을 살피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 그들은 학교에서도 연수원에서도 배운 적 없지만 항구의 공기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생존 태도였습니다. 부산항의 오래된 인물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들이 지켜온 침묵의 힘이 약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짧게 툭 내뱉듯 말합니다. 이 도시는 원래 그렇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수십 년의 밤과 말해지지 않은 수천 번의 선택들이 압축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강환은 더 이상 살아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 최첨단 도시가 왜 특정 순간에 심장이 멎은 듯 멈추는지, 왜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단서. 그 단서를 완전히 해독하고 지우지 못하는 한같은 구조는 다른 이름 다른 명분을 달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다시 한번 차갑게 묻겠습니다. 전설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직 우리 뇌리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다음 밤에서는 그 질문에 가장 불편하고 아픈 지점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은 오늘도 규칙적으로 켜집니다. 시스템은 오차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LED빛 아래에서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한 번 더 멈춰서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은 늘 뒤늦게 그리고 가장 방심했을 때 돌아옵니다. 2020년대로 접어들며 부산항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회복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세계의 흐름이 흔들릴 때마다 항구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가장 늦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판단은 수치와 매뉴얼 그리고 AI의 예측에 따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마지막 순간, 마우스를 클릭해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모니터 대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이 쥐요라는 답을 내놓아도 최종 선택은 사람이 멈춰서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항구 주변에서는 이상할 만큼 무난한 포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도 한 발 물러났고 큰 손해가 없어 보이는 제안도 조용히 책상 서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부산의 과도한 보수성이나 역동성 상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돌았습니다. 굳이 지금일 필요는 없다. 그 문장은 오랜 시간 이 도시를 지배해온 판단의 요약본처럼 쓰였습니다. 서두르다 다치는 것보다 늦더라도 안전한 것이 낫다는 뼈에 사무친 경험치기였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조직에 있었는지, 칠성파가 과거에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도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거대한 질문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부산에서는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늦추는가?
왜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반복되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다 보면 결국 필연적으로 과거의 그 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산항의 선택 구조는 세대를 거치며 훨씬 세련돼졌습니다. 과거에는 침묵이 공포였다면 이제는 합리라는 이름을 쓴 망설임이 됐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포장은 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다림은 전략이 됐고 멈춤은 리스크 관리로 근사하게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기억, 튀어나온 도리정을 맞는다는 공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항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결정을 더 늦췄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빠른 선택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화면의 수치보다 사무실의 분위기를 먼저 읽었고 결제 문서보다 침묵의 무게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대신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위험은 줄었지만 확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강환이 남긴 가장 아이러니한 유산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만은 유산처럼 남아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투명 감옥. 그 구조는 특정 인물이 없어도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나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티고 더 무섭습니다. 부산항의 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컨테이너는 산처럼 쌓이고 크레인의 불빛은 밤새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조원이 오가는 중요한 선택의 문 앞에서는 오늘도 누군가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님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남들 따라 멈춰섰던 경험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질문을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일입니다.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선 부산항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해 보입니다. 모든 회의록은 디지털로 기록되고 책임의 소재는 조직도에 따라 명확히 분산됩니다. 누가 결정을 내렸고 누가 멈췄는지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추적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기이하게 결정의 공백은 여전히 유령처럼 존재합니다. 문서에는 찍히지 않지만 사람들의 행동과 눈빛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간극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항구 인근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실무 준비를 마쳤고 자금도 확보됐는데 아무도 그 마지막 실행 버튼을 누르려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됐고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회의는 길어졌고 결론은 다음 달, 아니 다음 분기로 미뤄졌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사이 뜨거웠던 판은 식어버렸고 기회는 조용히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현장에 거의 없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누가 이 도시의 심장박동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부산에서는 100% 확실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숨을 고르는가? 그 질문은 더 이상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묵인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한 시대에 치열했던 생존 선택이 다음 시대의 무기력한 습관으로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산항의 베테랑들은 이 답답한 현상을 설명할 때 늘 말을 아낍니다. 굳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들추는 건 현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자체가 후배들에겐 또 다른 교육이 됩니다. 묻지 말 것,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사규나 매뉴얼에 적힌 적이 없지만 부산항의 지하 안반처럼 단단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에서 부산으로 발령받은 임원들이나 투자자들은 이 도시의 속도를 오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며 때로는 무사한 일에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머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느림이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게 해준 방파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실패를 피하는 대신 도전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서늘한 사실입니다. 이강환의 그림자는 이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더 조심해야 안전한가? 언제까지 멈춰 서 있는 게 옳은가? 그 질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선택은 늘 반박자 늦고 늘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형님들 이야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지혜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도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위태로운 경계에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경계는 언제나 안개처럼 모호합니다.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부산항은 안전과 정체, 그 사이 어딘가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는 줄었고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큰 실패도 드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관리의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질문은 낮았지만 끈질기게 반복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항구를 둘러싼 내부 논쟁의 핵심은 결국 속도였습니다. 이제는 더 빨리 결정하고 치고 나가야 한다는 쪽과 지금의 신중한 속도가 부산을 지켜온 힘이라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쪽 모두 과거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회의 석상에서 이강환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논리 밑바닥에는 똑같은 기억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두른 선택이 남긴 참혹한 대가에 대한 집단적인 트라우마입니다. 부산항의 젊은 세대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조심해야 하는지, 왜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전설은 그저 흘러간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공포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식의 간극이 바로 새로운 긴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된 인물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불완전했고 자칫하면 꼰대들의 잔소리로 오해받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의 성급한 선택이 이 거대한 항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이 도시는 이미 수십 년간 뼈저리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몇 차례의 실험적인 결정들이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과거라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선택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큰 문제 없이 대박을 터뜨리며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비 효과처럼 후폭풍이 몰아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논쟁은 더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인지 아니면 우리를 가두는 족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강환의 흔적은 여기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기준의 공백입니다. 무엇을 믿고 움직일 것인가? 과거의 침묵인가? 아니면 현재의 데이터인가? 부산항은 아직 그 답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밤의 항구는 여전히 대낮처럼 밝습니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선택들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부산에 무엇을 바꿀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지 못한 채입니다. 마침내 이야기는 질문으로 닫힙니다. 2030년을 눈앞에 둔 부산항은 다시 한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더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은 이미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크레인 무인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펙 앞에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 도시는 여전히 스스로를 멈춰 세우고 점검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절벽 앞에서 등을 잡아주는 안전벨트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것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멈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맹목적인 전진도 아닙니다. 일부 젊은 리더들은 과감해졌고 노련한 원로들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충돌하여 파열음을 내지 않고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균형을 잡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이강환이라는 이름은 이제 교과서에도 경제신문의 기사에도 직원들의 티타임 대화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십 년 전 만들어낸 선택의 구조는 전혀 다른 전문 용어로 바뀌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단계적 의사결정, 사회적 합의, 현대적인 경영학 용어로 세련되게 포장되었을 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1980년대 그 어둡고 습했던 밤의 규칙에 닿아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결국 역사 속에서 한 가지를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완장이나 흉기의 형태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때로는 몸에 밴 습관으로, 때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암묵적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준이 때로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꼼짝 못하게 묶어두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항구를 떠나는 은퇴자들과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건배사처럼 오간다고 합니다. 부산은 느리지만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짧은 문장에는 이 도시가 가진 자부심과 뿌리 깊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속도를 잃는 대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려는 도시의 눈물겨운 선택입니다. 형님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손에 남는 건 단 하나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결국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는 것과 과거에 매달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부산항의 다음 밤이 열릴 겁니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또 다른 층위가 드러납니다. 2030년을 향해 가는 부산항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냉철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감으로만 수조원을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항만 운영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수많은 보고서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지연, 과도한 합의, 회피. 보고서에는 누군가의 실명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패턴은 지문처럼 분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부산항을 연구한 외부의 사회학자들과 경영 전문가들은 매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산의 느림은 시스템의 비효율이 아니라 집단 기억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한 번의 거대한 충격이 도시 전체의 행동 규칙을 송두리째 바꿨고 그 규칙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 유전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 범죄의 흔적이라기보다 위기를 겪은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방어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이강환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 케이스 스터디로 말입니다. 한 개인이 직접 총을 들고 지배하지 않아도 그가 남긴 공포의 방식이 어떻게 구조로 굳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폭력보다 침묵이 오래가고 명령보다 소문이 더 깊게 스며드는 과정. 부산항은 그 사회적 실험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지속된 공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항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차가운 분석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느림이 자신들의 밥그릇과 안전을 지켜온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 족쇄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치른 대가는 재무제표의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술자리 안주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혁신적인 그룹에서는
이제 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설을 전설로 남기고 현재의 판단은 철저히 현재의 데이터와 기준으로 하자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려면 먼저 그 과거를 정면으로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자리 뒷담화로만 떠들던 그 말해지지 않았던 밤, 그리고 우리가 침묵으로 넘겨왔던 수많은 비겁한 선택들을 말입니다. 부산항의 밤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수많은 분석과 토론 위에서도 현장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기다릴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게 정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직면은 언제나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2030년대 초반 부산항 안팎에서는 과거의 유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으로 넘기지 말자는 쪽과 굳이 다 지나간 일을 꺼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서로 목소리를 높이던 양쪽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한 논쟁의 불씨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의 공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가 도대체 왜라고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늦습니까? 왜 100%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윗선에서는 망설입니까? 그 질문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답은 부산의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질문에 한 문장으로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강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실제 그가 저지른 행적보다 그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형성된 침묵의 방식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왜 그 시절의 이야기는 공식 문서에 남지 않고 늘 흐릿한 소문으로만 전해졌는가? 왜 기록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는가? 그 질문은 곧 도시가 자신의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항의 오래된 인물들 중 일부는 평생 굳게 다물었던 입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맥락은 공유했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기다림이 권력이 되던 시기, 말 한마디가 수천억의 물류 흐름을 바꾸던 기형적인 구조. 그 생생한 증언은 젊은 세대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회사의 문화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역사적인 대화 이후 항구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결정을 미루기보다 왜 미루는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침묵이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선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얇아 보였지만 그 의미는 태산보다 컸습니다. 마지막 장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입니다. 2030년대 중반 부산항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지도 그렇다고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지도 않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기되 그 기억이 현재의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는 무작정 과거를 지우는 단절보다 어렵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계승보다 훨씬 복잡한 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이었습니다. 왜 지금 멈추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때가 아닌지를 데이터로 논리로 설명하는 문화. 그 설명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막연한 침묵보다는 100번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과거에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보스의 권위이자 안전이었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강환의 이름은 이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미화의 대상도 막연한 공포의 대상도 아닌 하나의 참고 사례로 남습니다. 한 시대의 특정 방식이 어떻게 작동했고 그 방식이 도시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냉정한 참고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은 차가운 역사책의 페이지 속으로 내려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빠르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날아갈 때 여전히 돌다리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멈추는 이유를 알고 멈추는 느림은 이유도 모르고 공포에 질려 멈췄던 과거의 느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더 이상 막연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의도된 속도입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한참 더 지나야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항구를 처음 찾은 외국 투자자들은 부산이 예전보다 훨씬 명확해졌다고 평가합니다.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된 밤이 한 도시의 거대한 선택 구조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디까지 놓아줄 것인가? 부산항의 불빛은 오늘도 어김없이 켜집니다. 배는 들어오고 파도는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빛 아래에서 이 도시는 처음보다 조금은 더 분명하고 조금은 더 당당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